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여러분 혹시 얼마 전에 토요 미스테리에 업로드된 이 전자레인지맘 킬러라는 영상을 보셨나요? 심신미약자는 좀 시청을 자제해달라는 제목을 붙였을 만큼 댓글에서도 더 이상 못 보겠다 하는 분들도 있었고 정말 이 전말이 상상조차 힘든 그런 사건이었는데요. 오늘 사건 또한 두 얼굴의 엄마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국내 사건입니다. 일단 시작하기에 앞서서 아마 여러분도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서 많은 생각이 드실 텐데 편하게 댓글을 남겨주세요. 2017년 12월 31일 새벽 2시 30분 광주광역시 북구경찰서에 긴급한 신고가 걸려왔습니다. 신고자는 두암동에 있는 아파트 11층에 살던 22살의 여성 정씨였죠. 저 여기 불이 났어요. 빨리 오시면 안 될까요? 집안에 아기들이 있어요. 정씨는 연신 흐느껴 울고 있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빠르게 현장으로 향했어요. 도착해 보니까 150명이 넘는 여기 살던 주민들이 갑작스러운 경보에 자다가 막 급하게 다 밖으로 대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자 정씨는 집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채 베란다에 갇혀있는 위급한 상황이에요. 소방대원들이 급히 사다리차 올렸고 신속히 정씨를 구조하는 데 성공했죠. 그녀는 양팔에 2도 화상을 입긴 했지만 부상이 아주 크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어요. 정씨의 각각 5살, 3살 된 두 아들과 15개월 된 딸이 이 3명이 아직 11층 집 안에 남아있던 겁니다. 그래서 대원들이 구조를 하기 위해 빠르게 불을 진압을 했죠. 하지만 이미 골든타임은 놓치고 난 후였습니다. 세 아이는 결국 작은 방에서 모두 사망한 채 발견됩니다. 사인은 질식사였어요. 화재가 어느 정도 이제 진압이 되고 그 원인을 찾기 위해 조사가 시작이 됐는데 불은 11층에서 시작이 되었더라고요. 근데 여기가 정씨와 아이들이 거주하는 곳이잖아요. 아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이거 사실 단순 화재로 처음에는 생각을 했는데 점점 조사를 하면 할수록 경찰과 검찰의 판단이 완전히 엇갈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막 치열한 논쟁의 중심에 서게 돼요. 그 화재 상황을 좀 파악하기에 앞서서 정씨 가족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이웃들에 따르면 정씨 가족은 단란하고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부부가 평소 아이들한테 다정했고요. 또 애들이 다니던 어린이집 원장님 또한 뭐 이상한 점은 없었다라고 증언을 해요. 엄마 정씨는 아이들 준비물 단 한 번도 빠뜨리지 않을 정도로 신경을 많이 썼고 남편 이씨 역시 아이들 살뜰히 챙기는 편이었어요. 뭐 행여나 학대의 정황 전혀 보이지 않았죠. 실제 새 아이의 시신에서도 그런 정황은 없었고요. 하지만 사실 이들은 심각한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좀 결혼 과정에서부터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 씨가 불과 18살의 나이에 1살 연하였던 남편 이 씨와 첫 아이를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고등학교 때 부모가 된 거죠. 양육을 위해서 두 사람 모두 학업을 중단했고요. 그리고 이제 잘 생활을 하려고 했는데 더 차가운 현실이 이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작 중졸 학력만으로는 안정적인 직업을 찾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뭐 콜센터, PC방, 편의점, 단기 알바를 전전하면서 겨우 생계를 이어갔죠. 심지어 이 와중에 둘째와 또 셋째까지 태어나면서 경제적인 부담은 가중되고 있었습니다. 2017년 초에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하게 됐는데 아내였던 정 씨의 부모님에게 소득이 좀 있다는 이유로 탈락합니다. 부부의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었고요. 급기야 살고 있던 이 임대 아파트의 관리비, 전기세조차 내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아이들 유치원비도 5개월이나 밀렸고요. 2017년 2월부터 7월까지를 보면 6차례 지원받은 긴급 생계비가 있어요. 137만 원, 그리고 콜센터 아르바이트 그 돈으로 이제 겨우 생계를 유지합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이 사건이 발생하기 2달 전에
남편이 다리를 다쳐서 입원을 해요. 그러니까 당장 병원비 낼 돈조차 지금 없잖아요. 그래서 긴급 생계비를 한 번 더 지원받습니다. 이때 받은 125만 원 중에 26만 원을 병원비로 쓰고 나니까 생활비로 99만 원이 남아요. 5명 가족이 먹고 살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죠. 이쯤 되니까 다급해졌던 정 씨가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는데 중고나라에서 분유 사기를 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분유를 9만 원에 팔게요 라고 올리고 나서 돈을 받고는 그냥 잠적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기쳐서 번 돈으로 또 근근히 생계를 유지했고요. 이렇게 부부가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다 보니까 결국엔 잦은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참다 못한 두 사람이 이혼을 결정하게 되거든요. 엄마 정 씨가 내가 새 남매의 양육을 맡겠다 했고, 아빠 이 씨가 매달 양육비 90만 원을 보내겠다. 여기에 이제 합의를 합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4일 전에 두 사람이 드디어 합의 이혼을 마치게 돼요. 그런데도 사실 당장 분가할 수 있는 돈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계속 한 집에서 생활을 하기로 했죠. 근데 또 이 와중에 부부가 아이들을 어떻게 할 거냐, 그 거처를 두고 계속 이제 싸움이 있었습니다. 원래 엄마 정 씨가 애들 키우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마음을 바꾼 거예요. 아이들 그냥 보육원에 보내자, 막 이렇게 고집합니다. 자기도 새 인생을 시작하고 싶다는 이유에서였죠. 그렇게 살얼음판 위에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던 두 사람은 사건 전날인 12월 30일에도 아이들 어떡할 거냐, 거처 어떡할 거냐 라는 문제로 크게 다투게 돼요. 그러다 엄마 정 씨는 저녁 7시에 집을 나가거든요. 친구와 술을 마시고 코인 노래방에서 시간을 보냈죠. 이후에 편의점에 들렸는데 여기서 그 큰아이의 옷이 굉장히 헐렁했대요. 그걸 고정할 옷핀을 하나 구입합니다. 다음날 새벽 5시 50분쯤에야 술에 취한 상태로 집에 돌아왔죠. 근데 정 씨가 와보니까 애들만 혼자 자고 있고 남편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남편은 애엄마가 이제 집을 나서고 나서 저녁 9시 44분에 새 아이들을 작은 방에다가 재워놓고 친구들과 만나서 PC방에 갔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이 집에 없는 걸 확인한 정 씨가 그에게 여러 차례 메시지를 보냅니다. 근데 그 내용이 나 죽고 싶어. 나 이 세상에서 사라질 거야. 나 죽을 거야. 막 이런 암울한 내용이에요. 또 굉장히 경고성 메시지이기도 하죠. 근데 사실 이혼을 하는 과정에도 정 씨가 남편한테 이런 문자를 종종 보냈어요. 그래서 남편은 이번에도 얘가 또 이러는구나 싶어서 넘어간 거예요. 하지만 1시간 뒤에 그들의 11층 집에서 갑자기 화재가 발생했고 세 아이가 모두 사망하는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사건 전에 어떤 상황인지 말씀드린 건데, 자, 이제는 홀로 살아남은 엄마 정 씨의 진술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화재가 남긴 그 현장이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열쇠겠죠. 조사가 이어졌는데, 자, 여기서부터 이제 경찰과 검찰의 의견이 갈라지게 돼요. 먼저 경찰의 경우 엄마 정 씨의 진술에 초점을 맞춰서 조사를 합니다. 사건 초기에 정 씨가 뭐라고 했냐면 라면을 끓이다가 가스레인지에서 불이 난 거래요. 이 불길이 너무 거셌고 내가 아이들을 구하려 했지만 이 애들 안고 나오다가는 오히려 더 크게 다칠 것 같아서 그냥 신고하고 구조를 기다렸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요, 경찰 조사 결과 부엌에서 라면을 끓인 흔적이 나오질 않아요. 게다가 애초에 화재는 부엌이 아니라 작은 방 안쪽에서 시작된 게 밝혀집니다. 그래서 경찰이 이거 앞뒤가 맞지 않지 않냐라고 의문을 제기하거든요. 그러자 정 씨가 황급히 말을 바꿔요. 사실요, 제가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너무 추워서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냉장고 옆에서 이불을 덮고 마저 담배를 폈는데요. 막내가 갑자기 깨서 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평소에 하던 대로 그 담배를 이불에 비벼서 껐는데 그게 화재로 번질 줄 몰랐던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상황이 좀 그려지시죠? 그러니까
정 씨가 그때 만취 상태로 집에 왔잖아요. 그래서 담배를 피다가 이제 이불에 끄고 아이를 안고 자기는 잠에 들었는데 그렇게 불이 크게 번질 줄 몰랐다. 이걸 재차 강조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불길을 인지했고 잠에서 깼어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면서 10분간 남편과 또 112에 전화했어요. 구조 요청했고요. 진짜 큰데요. 여러분 이게 듣다 보면 여기에도 오류가 있습니다. 앞서 정 씨가 담배 피다가 애 울어서 작은 방 입구로 갔고 거기서 이불에 담배 껐다라고 이제 증언을 했죠. 근데 이게 맞다면요? 불길의 흔적은 그 작은 방의 입구 아니면 최소 냉장고가 있는 그 거실의 경계 지점에 있어야 하잖아요. 거기에 이불이 있었다고 했으니까. 아니 근데 현장 감식 결과 불길은 방 안쪽이에요. 안쪽에서 시작된 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제일 심하게 탄 곳도 안쪽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경찰이 정 씨가 이불에 담뱃불을 껐다는 그 진술에 주목해요. 그러니까 불은 방 입구에서 시작이 됐을 수 있지만 그 이불이 도화선이 돼서 불길이 방 내부로 빠르게 퍼져간 게 아닌가라고 이제 추정을 하게 된 거죠. 실제로 정 씨는 평소에도 뭐 이불에 이렇게 담뱃불을 비벼 끄는 습관이 있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걸 다 종합했을 때 경찰이 뭐라고 결론을 내리냐면 그래요. 이건 당신의 부주의로 인해 화재가 난 겁니다. 라고 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 검찰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죠. 검찰은 진술이 아닌 그 외에 초점을 뒀어요. 뭐냐면 우선 정 씨가 막 뭔가 죽음을 암시하는 듯한 문자를 남편한테 보냈죠. 그리고 또 앞서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번복했어요. 이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당신 거짓말했냐? 앞뒤 왜 맞지 않냐? 추궁을 했죠. 검찰이 추궁을 했더니 세상에나 정 씨가 또다시 말을 바꿉니다. 그 내용이 뭐였냐면 최근 2달간 우리가 너무나 돈적으로 힘들었고 또 중고나라 사기를 치면서 막 독촉에 시달렸고 또 남편과 이혼까지 하면서 내가 심각한 우울증을 겪었는데 사건 당일 정 씨가 방 밖에서 담배를 피웠대요. 그러다가 막내 아이가 깨서 우니까 불이 붙은 담배를 그냥 이불 위에 올려둔 채 방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옆에 누워서 핸드폰을 그냥 하고 있었는데 순간 불길이 치솟는 걸 알아차립니다. 근데 이때 정 씨가 불길을 보고 살아야지가 아니라 기왕 이렇게 된 거 그냥 얘들하고 다 같이 삶을 끝내는 것도 괜찮겠는데? 라고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그냥 있었는데 조금 있다가 또 마음이 바뀌었대요. 이게 저도 설명을 하는 과정 중에 이게 말이 되나 싶긴 한데 또 마음을 바꾸고 안 되겠다. 아이들을 구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미 그때는 막 불길이 너무 걷잡을 수 없이 커진 거죠. 그래서 별 수 없이 자기 혼자 베란다로 몸을 피했다는 진술. 저도 여러분한테 설명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게 가능한가 싶어요. 검찰 또한 그녀의 진술을 믿지 않았습니다. 또 정 씨의 핸드폰을 포렌식 해보니까 새로운 증거가 나와요. 참고로 경찰도 이 정 씨 핸드폰 포렌식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핸드폰 달라. 근데 정 씨가 비밀번호가 생각나지 않는데요.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경찰이 알겠다 하고 그냥 패스하게 됩니다. 어쨌든 검찰이 포렌식을 한 결과 사고 당일 정 씨가 남편과 지인에게 화재를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낸 게 나와요. 이뿐만 아니라 더 충격적인 내용도 있었는데 불이 나고 구조대가 이제 도착하기까지 시간이 좀 있잖아요. 그때 정 씨가 베란다에서 막 이렇게 핸드폰을 하면서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그동안 지금 방 안에 있는 그 애들은 다 연계 질식해 죽어가고 있는데도요. 아니 응당 모성애가 있는 엄마라면 어떻게든 아이를 구하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이게 좀 소름 돋는 행동이었죠. 이어 검찰은 화재 정밀 검사를 의뢰합니다. 그리고 국과수는 화재의 원인으로 지목된 이불에 주목하게 돼요. 네, 이 이불이 극세사 합성 섬유 재질이었어요. 이게 섬유 특성상 담뱃불 정도의 약한 열원으로는 불이 붙지 않는다라는 결론이 나온 거예요. 아니, 뭐야 이거. 그러니까 방 입구에서 담뱃불로 화재가 났다라는 정 씨의 주장. 그리고 극세사 이불이 이제 막 불이 붙어가지고 방 안까지 이렇게 들어간 거다라는 경찰의 추정이 모두 다 맞지 않게 된 거죠.
또한 경찰 조사에서는요, 화재 현장에 인화물질 없었던 것 같은데? 라고 판단을 해요. 근데 이것도 뒤집어집니다. 검찰은 현장 곳곳에 라이터가 있었던 걸 지적한 거예요. 라이터, 인화물질인 동시에 불을 낼 수 있는 수단이잖아요. 또한 정 씨의 화상 흔적도 이상했어요. 사건 당시 정 씨는 스타킹을 신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 아이들을 구하려고 했다라고 말은 하긴 했지만 정작 스타킹에는 불에 그을린 흔적이 없는 거예요. 게다가 그녀의 얼굴에 복사열로 인한 화상도 없었고요. 즉 이걸 해석하면 정말 소름 돋는데 정 씨는 애초부터 불길 가까이 간 적이 없는 건 아닐까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검찰의 추정을 정리하면 정 씨가 그 애들이 자고 있는 작은 방 안쪽에서 라이터를 이용해서 아이들이 덮고 있는 이불에 일부러 불을 붙였고 자기는 곧장 베란다로 피신했다가 됩니다. 그런데 이 극세사 이불이 담뱃불에는 잘 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일부러 불을 붙인 상황, 그러면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이제 불이 타오를 수 있죠. 심지어 합성 섬유라서 유독가스까지 배출됩니다. 게다가 이불이 녹아내리면서 이게 이제 몸을 감싸잖아요. 그 안에 있던 아이들이 빠져나오기도 어렵게 되겠죠. 물론 이건 검찰의 시나리오이긴 했지만 정말 이대로였다면 정 씨는 아이들이 살 수 있는 가능성까지 완전히 봉쇄한 거예요. 너무도 잔인한 엄마인 거죠. 자,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경찰과는 주장이 좀 다릅니다. 경찰은 그녀의 그냥 실수다라고 보고 있는데, 자, 그럴 경우에 아주 정 씨는 가벼운 혐의를 적용받습니다. 보통 5년 이하의 금고,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그쳐요. 반면 검찰의 주장이 맞다면 고의로 방화 저지른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아이들을 살해할 목적까지 있었다면 훨씬 더 무거운 징역이 선고되겠죠. 자, 이제 재판부의 판단이 남아 있습니다. 2018년 7월 1심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어요. 정 씨가 새 아이를 죽이기 위해 고의로 불을 질렀다고 판단한 거죠. 게다가 여기서 재판부는 그 세 남매가 그 뜨거운 그 이불 속에서 얼마나 공포스럽고 얼마나 고통스럽겠냐를 언급하면서 정 씨 너는 반성을 안 하는 것 같다라는 걸 지적합니다. 그것과 함께 정 씨에게는 징역 20년형이 선고됐죠. 여기에 그녀가 즉각 항소를 해요. 야, 이거 다 실수지. 나는 살인의 의도가 없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상고심 재판부 또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정 씨의 어린 나이와 경제적인 어려움, 또 남편이 선처를 탄원한 점을 참작해서 최종적으로 이 사건 대법원까지 갔는데요. 징역 20년이 확정되죠. 재판부 모두 고의로 방화를 저질렀다는데 동의한 겁니다. 사실 이런 일화가 있어요. 정 씨가 재판을 이제 받을 당시에 무료로 번호를 해주겠다라는 제안이 있었는데 이걸 거부했다고 해요. 자기 실수 때문에 아이들이 죽었으니까 죗값을 치르겠다라는 겸허한 태도였죠. 하지만 1심에서 정작 징역 20년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즉각 항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일부 전문가들은 이게 진짜 반성하는 태도냐라고 의심을 하게 되는데요. 현재까지도 그녀는 모든 건 실수로 인한 화재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쭉 들어본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주 작은 단서였는데요. 앞서 제가 정 씨가 이제 술을 먹고 코인 노래방 갔다가 집에 왔는데 바로 그 전에 편의점에 들려서 큰아이 옷핀 샀다는 거 기억하시나요? 사실 저는 그 점에서 그렇게 아이를 챙기던 엄마가 정말 고의로 불을 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법원은 이미 판결을 내렸지만 여전히 이 사건은 정말 그녀가 3명의 아이를 그렇게 한꺼번에 살해하는 악마 같은 엄마였을까 하는 일말의 의문을 남기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범행이 너무 잔혹해서 그저 믿고 싶지 않은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2008년 10월 20일 오전 10시
광주 동구 대인동 대인시장 인근 골목에 택배기사 한 분이 진입합니다. 그는 한 식당 앞에 짐을 가지고 도착해서 문을 두드렸죠. 그런데 한참이 지나도 인기척이 없다 보니까 이 기사는 송장에 적혀있는 수취인에게 전화를 걸게 됩니다. 잠시 후에 전화를 받은 사람은 이 식당 주인의 아내였습니다. 가족일 때문에 지금 서울에 가 있던 그녀는 이 전화를 받고서야 식당이 닫혀 있다는 걸 알게 되죠. 의아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남편이 문을 열어뒀어야 할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아내는 같은 건물에 있던 여인숙 주인 김 씨에게 대신 가게를 좀 살펴봐 달라고 부탁합니다. 오전 10시 50분, 김 씨가 식당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우선 유리문 밖에서 안을 들여다보게 되는데 순간 화들짝 놀라요. 주인 최 씨가 머리에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겁니다. 신고를 했고 곧이어 119 대원들이 출동을 했는데 이 문이 안에서 잠겨져 있었어요. 70cm 정도 되는 길이의 와이어 자물쇠로요. 그래서 구조원들이 그 자물쇠를 끊고서야 안으로 진입할 수 있었죠. 최 씨는 이미 사망해 있었습니다. 60대였던 피해자. 그는 식당 안쪽에 있는 내실에서 발견됐습니다. 둔기로 여러 번 맞아서 이 머리 뒤쪽 후두부가 함몰된 상태였어요. 바닥은 피로 가득했죠. 식당 벽면까지 이 혈흔이 튀어 있을 정도로 경찰들은 너무도 끔찍한 현장이라고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런데요, 막상 실내에서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지문 또는 한 올의 머리카락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나마 경찰이 찾아낸 건 피가 묻어있던 족적 하나뿐이었죠. 이 현장을 좀 살펴보면 시신 옆에 소주잔 하나와 또 먹다 남은 소주병이 넘어지지 않은 채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일러는 3시간에 한 번씩 작동이 되도록 설정이 되어 있었고요. 감식 결과가 보니까 최 씨가 이 방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밤사이 누군가 여기에 침입을 해서 최 씨를 머리를 내려쳐서 살해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요. 분명 구조대가 여기 왔을 때 긴 자전거 자물쇠가 안에서 잠겨 있었다라고 했는데 범인은 어떻게 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걸까요? 그 이동 경로, 그건 식당의 안팎에서 발견됩니다. 현관문은 이 자물쇠를 끊어내지 않고서는 누구도 들어올 수 없었어요. 물론 잠겨도 밖으로 통할 수 있는 통로가 있긴 했는데요. 거긴 외부 화장실로 통하는 쪽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에서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발자국이 남아 있었던 거죠. 어쨌든 그쪽 문을 열고 나가면 외부로 연결된 좁은 통로가 있었고, 그리고 담을 넘으면 비로소 밖으로 나가는 문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 결과 이 담에 장갑 낀 손으로 만진 혈흔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범인은 식당에 들어오고 나갈 때 모두 이 통로를 이용한 게 확실했죠. 그렇다면 뭔가 이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아닐까 싶은데요. 부검 결과를 좀 볼까요? 피해자의 사이는 두부 손상, 직경 3cm 정도 되는 뭉툭한 둔기류에 2개의 골이 조각나는 분쇄 골절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약 8번 정도의 강한 타격으로 사망했다는 결과가 나오는데요. 심지어 최 씨 손에는 공격을 받은 후에 머리를 이렇게 감싸쥐면서 생기게 된 방어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또 반대로 적극적으로 반항을 하거나 도망치려는 흔적은 없었어요.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최 씨가 술을 마셨죠. 그리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 사이에 범인이 와서 최 씨는 범인의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이렇게 변을 당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그 흉기는 뭐였을까요? 그게 의외의 곳에서 발견됩니다. 바로 식당의 마루 밑에 공구함 안에 있던 장도리입니다. 보니까 이미 물에 씻어서 혈흔을 지운 흔적까지 있어요. 근데 국가수 분석을 해봤더니 피해자의 혈흔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게 발견되지 않았죠.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범인을 추정할 수 있는 특이한 증거 하나가 있습니다. 주방에 있던 칼에서 혈흔이 검출된 겁니다.
근데 정작 시신에는 칼로 인한 상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범행 도구로 간주되진 않았죠. 근데 이 상황을 전문가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범인이 어쩌면 이 장돌이 하나만으로 피해자를 제압하지 못할 것 같았기에 칼에도 손을 댄 흔적이라고 분석합니다. 그런 심리였다면 범인은 60대 남성을 혼자 제압하기에는 좀 체력적으로 벅차거나 또는 아예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왜소한 체격일 가능성도 높겠죠. 이렇게 단서들을 통해서 만이라도 범인이 어떤 심리였는지 또 어떤 사람인지 추정할 수 있다는 게 정말 흥미로운데요. 어쨌든 사건 당시의 아내는 결혼을 앞둔 큰딸 이사를 도와주기 위해서 서울에 있었습니다. 그 남편이 혼자 남아서 장사를 했는데 범인은 혹시 그가 혼자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온 건 아닐까요? 최 씨가 사망하기 하루 전인 10월 19일 저녁 그를 목격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밤 9시 30분쯤 인근에서 신발 가게를 운영하던 부부가 불이 켜져 있는 식당을 찾아오게 돼요. 그때 최 씨는 혼자 돼지고기 안주에 소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부부에게 함께 마시겠냐 라고 물었지만 이 신발 가게 부부는 아유 괜찮다 하면서 인사만 하고 나오게 되죠. 이후 밤 10시 50분에는 길을 지나가고 있던 이웃이 유리창을 통해 혼자 술을 마시던 최 씨를 목격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10월 20일 새벽 1시 반쯤에 인근 노래방 사장이 식당 앞에 있는 최 씨를 목격해요. 아마도 이때 식당 문을 닫기 위해서 잠시 밖에 나왔고 다시 들어간 후에 혼자 계속 술을 마시다가 잠들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 그러면 이 목격담을 토대로 사망 추정 시간이 가능해지죠. 새벽 1시 반 마지막 목격 그 타이밍을 시작으로 해서 택배기사가 방문한 다음날 아침 오전 10시까지.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당시 피해자의 주량과 또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서 추정 시간을 더 좁힐 수 있었고요. 그 결과 최종적으로 새벽 4시 반에서 5시 사이로 확인됩니다. 이 식당은 대인동 시내 한복판에 위치하긴 했지만 CCTV가 없었고요. 또 늦은 밤에는 인적이 매우 드문 곳이에요. 그래서 목격자가 없었습니다. 경찰은 이 4시 반에서 5시 꽤 굉장히 적은 시간대니까 이때 같은 기지국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한 600여 명을 추적하게 돼요. 여기서도 별다른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죠. 그렇다면 지금 봤을 때 범인이 남기고 간 건 그 쪽문 앞에 남아있던 신발 자국뿐입니다. 다행히 추적을 해보니까 인근 대형마트에서 같은 문양이 되어 있는 신발이 나타났고요. 그걸 또 구입한 97명을 모두 조사하게 돼요. 하지만 용의자는 아니었죠. 범행 현장에 천장까지 피가 튀어 있었다 했는데 경찰은 분명히 현장에서 범인의 옷에도 혈흔이 묻었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인근 세탁소를 탐문했죠. 하지만 연관 있어 보이는 제보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럼요, 다시 좀 사건을 근본적으로 들여다볼게요. 왜 그를 죽인 걸까요? 경찰은 수사 초반에 금품을 목적으로 한 강도 살해가 아닌가라고 의심했습니다. 그도 그럴 게 이 현장에서 시가로 약 300만 원 상당의 금시계하고 또 60만 원짜리 반지, 끼고 있던 반지가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귀금속들은 20년 전에 최 씨 아내가 사서 남편에게 선물한 것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애지중지하면서 최 씨가 이제 끼고 다녔는데요. 반지를 끼고 있던 그 왼손 넷째 손가락을 살펴보니까 피부가 벗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범인이 반지를 억지로 꺼내면서 생기게 된 상처겠죠. 이게 단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사건 직후에 광주와 전남 지역 금은방에다가 최 씨의 반지, 시계, 이거와 동일한 제품을 작물 수배에 올리게 됩니다.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범인을 추적해 나가는데 그런데 이 작물 수배를 통해서도 별다른 제보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수사가 진행이 되면서 단순 강도가 과연 맞는가? 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고 수상한 점도 분명히 있었어요. 문이 안에서 잠겨 있었다는 거, 그리고 또 식당에
흉겼던 장도리가 그대로 남겨져 있었죠. 게다가 그게 식당을 잘 아는 사람이 아니라면 모를 만한 그런 장소에 숨겨져 있었고요. 또 몸싸움 흔적이 없었다는 점, 게다가요, 몸을 뒤지진 않았습니다. 몸에 있던 현금 7만 원은 그대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이상한 점이 이제 스멀스멀 나오기 시작하는데, 또 한 가지, 범인이 60대인 최 씨의 머리를 8번이나 가격했다? 사실 이미 한 번 맞았을 때 쓰러졌을 겁니다. 그런 그를 재차 가격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럼 이건 강도를 위장한 원한에 의한 살인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는 겁니다. 이제 경찰은 주변 사람들을 하나둘씩 용의선상에 뒀습니다. 아니, 그러던 중에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는데, 사실 최 씨가 이웃들과 꽤 잦은 갈등을 빚고 있었어요. 최 씨가 사실 5년 전에 뇌 수술을 받았는데 그때 이후 성격이 좀 괴팍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웃 간의 충돌이 잦아졌죠. 또 이 식당에서 종종 화투판이 벌어졌는데 그런 것 때문에 고성이 오가는 일도 많았고요. 그러면 평소에 그에게 감정이 좋지 않았던 사람이 분명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던 중에 포착된 인물이 인근의 또 다른 식당 주인 A씨였죠. 과거에 최 씨가 이 식당에 가서 소주하고 안주를 시켜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계산을 안 하고 그냥 나간 거예요. 그 주인 A씨가 붙잡아서 왜 돈을 안 내냐, 최 씨가 나 돈 계산하지 않았냐 하고 막 우기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이제 싸움이 났다라는 전화를 받고 A씨의 아들까지 합세를 해서 결국 세 사람이 엉겨붙어서 큰 몸싸움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경찰은 이 사건에 연루된 모든 사람들을 용의선상에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조사를 해가는데 결정적으로 이 현장에서 유일한 단서인 족적 있죠. 이 족적과 그 누구도 일치하지 않아요. 그래서 모두 용의선상에서 제외되죠. 이후에 수사의 범위는 같은 건물에 있던 이웃들로 확대됩니다. 그러자 갈등이 있던 또 다른 사람이 떠오르는데 그는 바로 62살의 김 씨였습니다. 그는 이 사건 현장 2층에 있던 여인숙에서 장기 투숙을 하던 사람이에요. 김 씨가 하루 8,000원을 내면서 약 6년째 여기에 머물고 있었죠. 경찰이 그를 주목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는데 이 김 씨가 사건 다음 날부터 돌연 종적을 감췄기 때문이에요. 도망가는 사람이 가장 수상하죠. 최 씨와 김 씨,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나 보니까 최 씨가 평소에 좀 눈이 잘 안 보여서 인상을 찌푸리면서 사람을 보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걸 몰랐던 김 씨가 왜 이렇게 기분 나쁘게 사람을 쳐다보냐? 라는 이유로 최 씨와 말다툼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최 씨가 이제 죽었다라고 막 경찰이 몰려들게 되자 그 김 씨가 나는 원래 본업인 치약을 좀 팔러 가야겠다 하고 떠났고 이후에 자취를 감춘 겁니다. 또 주변인들 증언에 따르면 김 씨가 평소에 잘 신고 다니던 그 검은 구두가 현장에서 발견된 족적 밑창과 매우 흡사하다고도 하는데요. 경찰은 즉각 김 씨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알면 알수록 이 사람이 참 미스테리예요. 듣기로는 경기도에 있는 한 공장에서 물건을 뗐고 그리고 광주 전남 지역에 있는 유흥업소 종사자들에게 치약과 양말을 팔면서 생계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 사람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물건을 팔 때는 이 자기가 지금 머물고 있는 그 여인숙의 업주 이름을 사용했고요. 공장에서 치약을 떼오잖아요. 이때도 가명을 사용했고요. 게다가 카드나 ATM기는 사용하지 않고 오직 무통장 입금만 이용했던 겁니다. 택배를 받는 그 수취인의 이름조차 가명이었어요. 치약장수 김씨, 그는 6년 동안 한 장소에 머물렀지만 연락처와 지문, 신원에 대해서 전혀 남기지 않은 아주 미스테리한 인물이었습니다. 경찰은요, 그나마 인근 은행에 가서 CCTV를 통해 김씨의 사진을 확보합니다. 바로 이 모습이에요. 백발에 170cm 정도 되는 건장한 체격이었죠. 근데 단서가 여기서 뚝 끊기고 맙니다. 결국 경찰은 사건 발생 2개월 후인 2008년 12월에 그가 범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라고 생각했고 그에게 살인 혐의를 내서 공개 수배를 하게 됩니다. 전단지가 전국에 배포됐죠. 하지만 또 제보가 없습니다. 근데 사실 이름도 모르고 자신의 신원을 그렇게까지 감추고 싶어 하는 사람인데 제보도 결코 쉽지 않을 것 같죠. 그런데 그때로부터 4년이 지난 2012년 광주지방경찰청 미제사건팀이 이 사건을 재수사하게 되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타게 됩니다. 미제팀이 묘책을 하나 떠올렸는데 바로 김 씨가 과거에 사용했던 그 무통장 입금 전표에 그의 지문이 남아있지 않겠냐라는 희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은행 지점 23곳을 다 방문했고요. 김 씨가 쓴 것으로 추정되는 전표 100장 정도를 수거하는 데 성공해요. 대단하죠. 그래서 이 종이들을 다 국과수 분석을 맡겼습니다. 근데 결과가 감식 불가. 또 벽에 막히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미제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미제팀이 수소문을 한 끝에 한 대학에 있는 종이 지문 감식 전문가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더 정밀한 시스템을 통해서 이 무통장 입금 전표의 감식을 의뢰하게 되는데 그 결과 아주 희미하긴 하지만 확실한 지문 하나를 특정하는데 성공합니다. 그렇게 해서 밝혀낸 신원은 바로 김아무개 씨예요. 왜 아무개 씨라고 할 수밖에 없었냐? 이 사람이 주민등록이 말소된 겁니다. 그리고 지난 수년간 신용카드나 휴대전화 같은 사용 내역이 전혀 없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조차 확인이 어렵다는 뜻이겠죠. 일단 미제팀은요, 과거에 그 전단지 뿌렸잖아요. 여기에다가 더 구체적인 정보를 담아서 다시 전국에 공개 수배를 진행합니다. 이번엔 좀 희망이 있을까? 그렇게 재수사가 시작이 되고 3년이 지난 2015년 10월 한 통의 제보가 도착합니다. 광주에 있는 한 농협 앞에서 과일 파는 노점상 주인하고 비슷하게 생긴 것 같은데요? 라는 신고였어요. 경찰은 뭔가 예감이 좋았죠. 그래서 즉시 출동을 했고 노점상에서 과일을 팔던 남성 김 씨를 검거합니다. 우선 신원을 확인해야겠죠? 주민번호가 어떻게 됩니까? 라는 경찰 질문에 술술 번호를 말하는데요. 금세 거짓말이 들통납니다. 그건 그의 형 주민등록번호였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김 씨가 진짜 범인인지를 밝혀내야 하는데 김 씨는 범행 일체를 전면 부인합니다. 그러면서 최 씨, 식당 주인 최 씨가 죽은 이후에 자신이 왜 도주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과거 IMF 때 부도를 맞게 되면서 회사 돈 2억 원 정도를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몇 년간 빚을 갚지 않고 숨어 지내고 있었어요. 근데 아랫집에서 최 씨 살인사건이 벌어지고 막 주변에 경찰들이 들락날락 거리니까 이제 내 정체가 발각될 수도 있겠다라는 두려움에 도망쳤다는 이야기였죠. 지금까지 계속 가명을 쓰고 신분을 감춘 이유도 모두 같은 맥락이었는데요. 이게 진실일까요? 김 씨가 우선 수배된 상태라는 말은 맞았습니다. 근데 이게 2억 원대 횡령 사기 혐의는 아니었고요. 향군법, 그러니까 향토예비군 설치법 위반으로 20만 원 정도 벌금만 내면 되는 상황이에요. 완전히 이 법의 무게가 완전 다른데요. 이렇게 진실 여부를 가리기가 힘든 상황이 되니까 결국 거짓말 탐지기가 동원됐죠. 그 결과는 진실이에요. 이후에 프로파일러 수사가 동원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김 씨가 최 씨, 그러니까 식당 주인 최 씨를 죽일 만한 동기나 뚜렷한 증거가 없다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잡은 것 같았죠. 하지만 아니었다는 이 허탈함. 경찰은 마지막 남아있던 그 유일한 단서, 족적에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확실한 걸림돌이 있었어요. 현장에 남겨진 족적을 토대로 범인 발 사이즈가 얼마냐라고 추정을 해보면 240에서 255. 그런데 정작 김 씨의 발은 그거보다 훨씬 큰 275였던 겁니다. 결국에 살인사건에 대한 연관성을 찾는 데는 실패했죠. 향군법 위법에 대한 공소시효도 지나서
검거 하루 만에 김 씨는 경찰로부터 풀려나게 됩니다. 그래도 이 끈질긴 미제 사건의 재수사를 통해서 대략적인 용의자의 체격을 좀 더 구체화할 수는 있었습니다. 키는 약 171.5cm, 몸무게는 70에서 74. 더불어서 범인은 이 식당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인근에 거주하는 면식범일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처음부터 외부 화장실로 이어지는 문을 통해서 들어갔다는 점, 그리고 또 마루 밑에 공고함에 장도리가 있는 걸 알았다는 점, 이게 확실하죠. 최 씨의 아내가 서울에 갔다는 정보까지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이 범인은 의외로 최 씨 부부와 아주 가깝게 지낸 인물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범행을 저질렀을 때 장갑을 끼고 있었고 또 현장에 발자국 외에 아무런 증거를 남기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봐서 아주 철저하게 계획을 한 후에 최 씨와 또 금품을 노리고 살해를 한 것이 추정됩니다. 이 사건은 결국 찜찜하게 남아 있습니다. 현재는 유력한 용의자가 사라진 강도 살인 사건으로 분류되어 있죠. 한편 피해자의 형인 최 할아버지는 동생의 사건이 잊혀질까 걱정된다면서 직접 미제사건팀을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이 이렇게까지 공을 들여서 범인을 찾고 있을 줄 몰랐다. 꿈에서라도 죽은 동생을 만나면 조금은 마음이 편안해질 것 같다라며 눈시울을 붉히시기도 했습니다. 억울했던 누군가의 죽음이 사람들 기억 속에서 완전히 묻히는 게 가장 두렵다고 말하는 경찰 수사팀. 이런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하루빨리 진범이 밝혀져서 억울함과 한을 조금이나마 풀 수 있게 되길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